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일은요, 스파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 올리겠습니다. 자, 스파이 내전이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되었는데요. 이곳은 펴낸 곳은 투나미스라는 곳이고요. 지은이는 장석광 선생님이 지으신 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2월 초에 발간이 되어서 지금 시중에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은이 저자부터 좀 제가 소개를 올리면은요. 이분께서는 저희 국가정보원의 정규과정, 즉 가장 골간 핵심 세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군대로 치면은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그 정규과정 출신의 아주 그 엘리트 수사관입니다. 지금 장안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민경우라고 하는 그 서울대 인문대 학생장 출신의 그자가 반정부 활동을 할 때 이 민경우를 잡아다가 이 조사를 했던 그 담당자이기도 했던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우가 아마 그 스파이 외전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이번에 장석광 수사관께서 스파이 내전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유익하고 아주 진짜 촌철살인의 책자를 지금 출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덧붙여서 이 책을 읽고 매우 감동을 받으신 저희 그 전직 요원께서 귀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왜 모사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려는가? 이 책에 이 서문에 나온 얘기인데 이 책부터 시작해서 좀 제가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모사드, 이스라엘은요 대외 해외 첩보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모사드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방첩 보안 기관으로 신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는 아만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즉 미국으로 치면은 모사드는 CIA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베드는 FBI에 해당이 되며 그리고 아만이라고 하는 군 정보 조직은 미 국방부, 우리 보통 DOD라고 합니다. Department of Defense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라 해서 국방정보국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연결 굳이 한다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 장석광 선생님은요, 이 책 서문에 2쪽 미만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보기관원으로 또 대공수사관으로 근 30년을 근무했던 저자의 애환, 한계점을 이 심장과 폐부로 느끼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쉽사리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어른, 우리나라 치면 어떤 사람이죠? 초대 정보부장을 했던 그 정말 비겁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김종필을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에선가 개밥이 되어버린 그 김형욱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다른 정보부장 중에서 또 이후락 씨처럼 평양을 직접 가서 김일성과 담판을 벌였던 그런 담대한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던 김재규와 같은 아주 저질의 군 출신 정보수장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시한 이후에 대체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그 장은 대부분 그 용렬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대체적으로 앉히게 됩니다. 아니면 무조건 나한테 충성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앉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보통 지금 정보기관에 수장을 해왔다고 하는 어른들, 어른 같지도 않은 그 어른들이라 하면서 꼴값을 떠는 인간들이 있는데 툭하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운운합니다. 자, 이럴 때마다 이 쥐뿔도 모르면서 헛소리, 개소리 한다고 속으로는 능멸하고 냉소를 보내게 되죠. 자, 과연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당선자의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그가 처음으로 임명한 김기현 국정원장도 그랬고 뭐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모사드가 뭔지를 아나? 최소한도 북한 애들이 주로 쓰고 있는 AK-47이라든지 체커제 기관총 정도는 한번 저격용으로 한번 사용이라도 해봤나? 뭐 고공 강화 같은 훈련 같은 걸 한번 해봤을까? 그 해병대 특수수색 때나 해군 특수연여단 네이비 실 UDT 팀에서 하고 있는 IBS 훈련 같은 거 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냉소하기 쉽죠. 정말로. 냉소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바탕이 다르잖아요. 근본이 다르지 않습니까? 속도 다르고 겉도 다른데 뭔 이런 헛소리들을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파이 내전에 나와 있는 이 에피소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큰 교훈이 될 만한 이 원문을 제가 조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읽고 반성을 해야 할지 않은요. 지금 당장에 있는 국가정보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장부터 시작해서 차장, 국장부터 해서 쭉 일반 직원들까지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모사드를 배우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개혁하고자 하는 최상의 모델은요.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 모사드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이 모사드처럼 변신해야 되겠죠? 모사드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국정원장도 여당도 야당도 보수도 진보도 이런 허접한 구분이라고 했을 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비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입을 달고 있으면 누구나 떠드는 얘기가 모사드를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모사드가 뭐길래 모사드를 이렇게 신격화시켜서 추앙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모사드 친구를 만나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북경 대사관에서 파견 나가 있던 시절에 바로 저희 그 한국 대사관 위치하고 있는 뉴일랜드의 여인가라고 하는 그 지역엔 바로 그 맞은편에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 대사관이 있었고요. 좀 돌았으면은 뭐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몇몇 국가의 대사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능숙하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공통어는 영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연들과 접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굉장히 유의하고 유념하는 공작의 기본 원칙과 접촉 과정에서 기본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이것은 영국의 SIS, MI6가 하고 있는 것과 대단히 비슷한, 유사한 그런 정보 비밀 기관 요원으로서의 준칙으로 지켜야 될 덕목이었어요. 매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친구들을 높이 평가하고 존대를 합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모사드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모사드와 합동회의를 할 때였다. 한 몸처럼 전개하는 한국팀에 비해 모사드는 시끄러웠다. 오합지졸이 따로 없어 보였다. 50대 팀장과 30대 팀원들의 의견이 달랐고 선임과 후임이 충돌하였다. 과감하다고 보아야 할지 저러다 괘씸죄라도 걸릴지 걱정스러웠다. 한국팀은 모두 좌불안석이었지만 모사드는 누구 한 사람 불편하거나 기분 나쁜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목표의 장점과 약점이 모두 제시되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도 함께 제기되었다. 예측할 수 있는 모사드의 모든 대응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유교 사회 수직 문화에 익숙해 있던 한국 요원들에게 모사드 팀장의 마무리 멘트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9명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하면 9명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10번째 사람의 의무입니다. 누구의 생각이 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지, 누구의 계획이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살려낼 것인지, 그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모사드 정보 실패를 인정하지 않던 친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모사드 팀장의 그 멘트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했습니다. 모사드는 팀원들의 역할 분담도 철저했는데 계급이 높다고 선임이라고 형식적으로 이름만 놀려놓는 경우는 없었다 합니다. 감시 활동을 할 때 보고서 작성 외에도 운전과 역감시는 언제나 나이 많은 팀장의 몫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정보 요원이 밤늦도록 간식을 만들고 있는 모사드 팀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일은 젊은 부하들에게 맡겨야지 왜 팀장님이 하십니까? 팀장의 답변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합니다. 저 젊은 친구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재워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밤에 잠이 없습니다. 조금 늦게까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사드의 부서장은 반드시 현장 경력이 있어야 했고 인사, 예산, 조제, 감사, 감찰, 비서 직렬은 승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오지에서 근무했느냐, 누가 더 험지에서 근무했느냐, 누가 더 이스라엘의 국익을 확보했느냐, 누가 더 유대인을 많이 살렸느냐, 모사드의 승진 원칙은 현장과 실적에 있었습니다. 고향이 어디고 어느 학교로 졸업했는지는 인사 파일의 제일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모사드의 요원들은 오지와 험지를 자청하였고 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사드는 목숨 걸고 활동하는 현장 요원들이 존경받고 승진하는 기관이었다. 참, 현장에서 살아왔던 제가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 참 회한이 많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누가 더 오지에서 근무했느냐? 누가 더 험지에서 활동해 봤느냐? 누가 더 이스라엘의 국익을 확보했느냐? 누가 더 유대인을 많이 살렸느냐? 모사드의 승진 원칙은 현장과 실적이 있었는데 국정원의 승진 원칙은 돈 봉투를 싸들고 가면 먼저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원칙을 육사 출신의 국장이 전통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어디고 어느 학교로 졸업했는지 이게 중시되면 안 되죠. 이런 것이 제일 마지막이 되는데, 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아따 참말로 우리가 남인가대 하면서 전라도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고, 그 볼멘 소리라는 전라도 사람들은 지나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에는 경상도들이 판을 쳤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정원하고 대비했을 때 대안이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대안은 첫 번째로 국정원을 존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어라. 자, 이렇게 되려면요. 국정원은 어디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지도 밝혀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국정원 내부에 엘리트 암살 조직을 만들어라.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탈피오트라는 교육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두뇌, 최고의 체력, 정신력을 가진 학생들이 선발이 돼서 히브리 국립대학 같은 대학을 나오고 군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엘리트, 그들이 모사드에 가게 됩니다. 최소한도 4개 국어, 5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젊은이들이에요. 여기에다가 칼, 총, 각종의 도검류와 총기류 활용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요원들입니다.
자, 그러한 요원들이 선발되는 곳이 모사드인데 거기에서 다시 선발을 합니다. 즉, the king of the king이라고 할 수 있게끔 the agent of the agent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요원들을 뽑는데요. 그 조직이 바로 KIDON, 키돈이라는 조직입니다. 바로 살해 전담 조직입니다. 그것은 가장 우수하고 가장 담력 있으며 모든 각종 훈련 과정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양한 자들만 어플라이가 가능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출연하는 게 바로 이 엘리트 암살 조직입니다. 자, 이와 같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랍 모 지역에서 호텔을 유유하게 호텔에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간단하게 처치하고 유유하게 떠나버렸던 모사드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 비밀 요원들의 활동상을 엿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대한민국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지금의 조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국정원의 예산과 인력을 최소한도 현재 10배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맞아요.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데 지금과 같이 음서제로 뽑아들이는 애들, 어느 국회의원 집 조카다,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다, 삼촌과 작은아버지가 국정원에 현직에 있다, 혹은 퇴직 지원이었다, 모 국장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국회에 나오는 김병기의 아들이다, 아니면 또 기조실장까지 하고 나왔던 노은채의 딸이다, 이런 조건 말고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 선발 과정을 통해서 가장 강인하고 가장 우수한 최고의 인력을 선발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거 저도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같이 포졸 수준도 안 되는 애들, 발차기 하나도 할 수 없는 애들, 꺾기 하나도 할 수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국정원에 있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잠재적인 정보 자산을 확보하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핏줄을 갖고 있으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민으로, 혹은 뉴질랜드 국민으로, 미국, 캐나다의 국민으로 영연방 제국 국가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미에 가 보시면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곳곳에서 한국인 2세들의 아주 우수한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잠재적인 정보자산 확보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모사드가 현재 하고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전략적인 해외 이민 정책으로 헌신적인 해외에서의 한인 협조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미 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남들 잘한다고 샘만 낼 게 아니라 우리도 하면 됩니다. 안 될 일이 없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세계 180여 개국에 730여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한인 여러분들을 유태인 수준으로 결속을 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요, 분열하기 쉬운 기회주의자들이 많았던 우파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뛰어난 한인들을 결속하기 위해서, 특히나 정말로 이 최악의 나쁜 전통 있죠. 전라도 경상도 나누는 거. 이 짓을 해서는 절대로 유태인들처럼 결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놈의 전라도 경상도를 나눈 게 누구예요? 김대중 아니에요. 김대중을 빨리 역사의 심판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지금 국립묘지에서 내몰아야 됩니다. 자, 7번째로는요. 경찰과 별도로 강력한 국내 전담 보안 정보 기관을 신설해야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경찰들이요, 지금 보시면 이 중국의 펜타닐을 공급하는 주요 마약 공급책이 경찰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요,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경찰의 조직폭력배들, 특히나 전라도 지역 저 조직폭력배들과 어우러져서 이 마약을 실어 나르고 공급하는데 경찰관, 현직 경찰들이 지금 다 거기 포섭되어 있습니다. 이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빨리 미국의 FBI, 연방조사국 아니에요? Federal Bureau Investigation, FBI, 연방수사국이란 이와 같은 강력하고 힘이 넘치는 국내 전담 보안정보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정신줄 놓고 어디 해외 순방이나 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8번째, 국정원의 이름 없는 별들을 영웅으로 기억하고 추모해야 되죠. 자, 제가 저와 같이 종신 최덕근 선배께서 그건 지금 정확하게 좀 27년 전인가요? 28년 전인가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에서 보낸 그 살인범들에 의해서 이 두개골이요, 도끼로 한 10군데 정도를 찍혀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파열돼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는 응징보복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한데 이 겁 많고 더럽고 추잡한 김영삼 정권, 또 그의 하수로 국정원 특본지 와 있던 홍준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응징보복하는데 저해가 됐고요. 당시에 저 북한 애들을 완전히 화염방사기로 쓸어버리고 다 불태워 죽여야 된다고 했던 일부 우리 요원들은요, 그런 언급을 했다고 미친놈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나라에는 국정원의 이름 없는 별들을 영웅으로 기억하기는커녕 추모하기는커녕 그들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전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직 정권에 아부하고 그 정권에 기생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놈들을 간부로 등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 요꼴로 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하는 중앙정보부 시절에 부훈석을 지금 다시 교체해서 국정원 앞마당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국가정보원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사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 잘 나갔던 직원 몇 명들, 이런 애들 살생부를 만들어서 뼈깎기 교육이다, 정신교육이다 해서 몇 번 교육한다고 해서 국정원을 모사드처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원운석이라는 것이 의례적으로 마치 하나의 자동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살생부가 만들어지고 뼈 깎는 이런 작업은요, 국가정보원에서 5년 주기로 그저 그러한 연례적인 행사로, 이런 레파토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몇 년 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원운석은 다시 김일성이를 흠모하는 누구 있습니까? 신영복이 필체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북에서 철천지 원수라고 얘기하는 남조선의 관점 누구예요? 김대중. 그 김대중이 필체로도 바뀔 수가 있고, 오늘날 살생부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다시 살생부를 주도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원이에요. 자, 조지 테넷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폭풍의 한가운데서란 책을 썼던 그런 저자이기도 해요. 저는 그 사람의 강의를 미국에서 제가
회색으로 나가 있을 때 그 사람 강연을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었는데, 조지 테넷은 우리로 말하면 정보부 기조실장을 하다가 결국에 CIA 국장같이 했던 분인데,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은. 왜? 전문직이고 전문가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일례를 들어볼까요? 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돼서 그랬더니 천하의 간신 이종찬이가 국정원장으로 와요. 뒤이어서 천하의 간첩 임동원이가 오고, 그 이어서 또 이종찬의 육사 동기란 천영택이가 오고, 그 뒤엔 또 신건이란 사람이 오고. 자, 이런 자들이 정보를 알아요? 공작을 알겠어요? 뭘 알겠습니까? 북쪽하고 친한 짓하고 북쪽하고 내통하는 건 잘하죠. 자,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됐어.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져? 민변 변호사가 국정원장으로 와. 누구? 고영구. 또 나중에 노무현이 때는 또 하다못해 우리 국정원 평직원으로 최초로 원장된 김만복이가 있었는데, 이자는 아마 간신의 역사를 써라 그러면 인류의 역사로 뒤바꿔 써야 될 정도 이 간신이었다고, 이자도. 근데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해. 네? 그리고 이명박 때가 되면요, 천하에 없을 그런 탐관오리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돼서 농단을 해요. 자, 박근혜가 되고 나니까 박근혜 되기 전에 뭐 늘 김영삼, 노태우 때부터 힘 있는 자들의 가방 못지, 그 수행원 있잖아요. 그 가방 못지였던 이병기라는 사람이 또 국정원장이 되고, 또 그 기저귀 차고 다녔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이병호라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 깜빵생활하는 동안에 국정원은 서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북이 흡수한, 북쪽에서 자신하는 그들의 협조자 간첩이 국정원장을 하면서 국정원 발전개혁 테이프를 만들어서 난도질을 했어요. 국정원엔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자, 서훈이가 그렇게 북의 협조를 잘하는데도 돈이 제대로 안 오니까 돈 버는 이 자금 세탁의 규제가 누구예요? 박지원 아니에요. 북한에서 야, 박지원이 국정원장 시켜 하니까 박지원이가 또 국정원장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또 얼마나 갖다 퍼다 줬어요. 음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그 박지원이가 나가서 지금 뭐라고 떠들어요? 국정원 개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고 공언을 했죠. 이게 뭐예요? CVID 아니에요? Complete, Verifiable. 그다음에 CVID가 Irreversible, 되돌릴 수 없는. Denuclearization,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북의 핵을 제거하는 방안에 쓰던 CVID 용어를 국정원 개혁에다 지금 처박아 놨어요. 누가? 박지원이가. 이 박지원이도 북의 간첩이에요. 그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조선 정판사 사건으로 유명한 집안인데, 자, 그러면 국정원의 권한과 직무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열거되죠. 자, 그리고 법에 열거된 행위 이외에서의 정보활동이 처벌을 받았어요. 지금 문재인 5년 동안에 처벌받은 사람이 제가 듣기로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백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문재인 시절에 국정원법의 전체 24개의 조항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8개 조항이요, 처벌 규정에 할애가 되었고 국정원의 활동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근본적인 국정원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 없이 무슨 말로만 떠드는 국정원의 모사드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는 논의는요, 스님들이 염불은 안 해오고 입으로 종알거리는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즉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전광훈 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국정원이 망가진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하신대요. 아마 정광훈 목사님이 모종의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서 진짜 개혁을 할지 못할지 한번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직접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랍니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하니까 한번 믿어봐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요 지금 스파이 내전 그리고 국정원 개혁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가서 정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외교부에 손신 조태용 씨가 제대로 된 정보나 공작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이분이 일을 얼마나 잘할지 몰라도 이건 지금 그 시험 보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그 성적 내는 데가 아니라고. 국가정보는 비밀 공작을 하는 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백조가 우아하게 물에 떠 있죠. 우아한 모습의 그 자체, 비춰지는 모습은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쉼없이 젓는 물갈퀴는 바로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가 만약에 요 복숭아 한 알이다 하면요, 공작이라는 것은 대형 호박입니다. 대형 수박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훈련과 그런 그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 외교부에서 오셔서 국정원장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국정원 직원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특히나 중앙지검장 하면서 지금 여러 간부들도 많이 조사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검찰에서 나온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자, 계장을 불러다 닥달을 하면 과장시켰다 그러고요. 과장에는 단장시켰다 그러고요. 단장이라는 놈은 국장이 시켜서 했다 그러고, 국장은 차장이라는 놈들은 원장이 시켰다 그러고, 원장하던 놈들은 대통령이 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또 중앙지검장이 또 검찰총장 시절에 이놈들은 국가관도 없구나, 충성심도 없구나, 있으나 마나한 정말 거러지만도 못한 놈들이구나, 무시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들 중에서는요, 그 윤석열처럼 서울법대를 나왔다거나 뭐 서울대나 연대, 고대 이런 그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과히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시를 했겠죠. 왜? 나는 서울법대 나오고 고시 출신자인데 저런 자식들 보니까 뭐 지방대학 출신에다가 뭐 학교 수준도 보잘것없는 것들이 어쩌다 저까지 갔는지 충성심, 결기는 하나도 없고 윗놈들한테 다 책임 전가하고,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스파이 전쟁이 벌어지고 국가가 지금 정말 백척간두에 올라가 있는데도 지금 보여지는 거는 오로지 선거밖에 없어. 네? 물론 선거가 지나면 이재명이 때려잡겠죠. 이재명이 구속됩니다. 이재명이를 지금 한 해 보면 먹잇감으로 놓고 지금 4월 10일 총선을 지금 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를 감방에 쳐넣어요. 그러면 좌파 쪽에서 저 좀비들이 시끄럽게 난리치겠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있다 그럽니다. 그 대안을 보니까 딴 게 아니에요. 우파에 한 줌도 안 되는 자유우파라고 지금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유우파를 넓은 세력이다, 강한 세력이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쟤까지 것들, 니들이 태극기 세력이 뭐 할 거야? 뭐 부정선거 얘기하면 뭐 할 거야?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전혀 득이 안 되는 그런 조물아기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조물아기들 가운데 하나가 전광훈 목사님과 그 집단들이에요. 근데 전광훈 목사님은 자신의 세력이 700만이다, 10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시고. 그러면 이재명이를 구속시키고 나서 우익의 중심에 서 있는, 즉 극우파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를 지금 여러 가지 죄목이 지금 걸려 있어요. 사랑제일교회 철거 과정에서 빚어졌던 화염방사기 사건,
뭐 쇠파이프로 무슨 그 공무원들을 다져서 뭐 전치 뭐 10주 입혀서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17명이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범으로 정범으로 아마 목사님이 또 영화의 몸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몇 건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실컷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애국 세력들을 이용해 먹고 결론은 뭐다? 이재명과 맞불을 해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를 감옥에 투옥시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지금 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죠. 자칫하면은 지금 몸도 지금 성치 않으실 것 같은데 또 감옥소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또 학문 검사 받고 이러시려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선거 이후에 이재명과 맞트레이드 되는 상황처럼 감방에 끌려 들어가는 일이 안 생기게 잘 방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잘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스파이 내전이라는 이 귀한 책자와 함께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우리 동료 선배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